7월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논산 육군훈련소의 연병장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고,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훈련병들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돌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만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전투복을 짙게 물들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유진의 눈빛은 지친 기색 없이 전방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주변의 건장한 남성 훈련병들과 비교되어 더욱 왜소해 보였지만, 그녀가 내뿜는 기백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었다. 훈련소의 높은 단상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만식 준장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군대란 남성들의 전유물이며 여성은 행정 업무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갓 입대한 신병, 그것도 여리게 생긴 여자아이가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묘하게 긁어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저 당돌한 눈빛을 가진 신병을 어떻게든 굴복시키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오후 일과는 사격 훈련이었고, 훈련병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사격장에 도열하여 각자의 사로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약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가 사격장을 감싸고 있었고, 교관들의 날카로운 호령 소리가 훈련병들의 군기를 바짝 들게 만들었다. 유진은 지급받은 K 소총을 능숙하게 점검하며 놀이쇠를 후퇴 고정하고 약실을 확인하는 일련의 동작을 물 흐르듯이 수행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훈련소에서 갓 배운 신병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절도 있었고, 기계적인 정확성을 띠고 있어 주변 조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사격 통제가 시작되고 첫 번째 표적이 올라왔을 때 유진은 자신의 소총에서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위화감을 감지했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견착하고 가늠자를 통해 표적을 조준하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미묘한 흔들림과 가늠쇠의 불균형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총기의 0점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조작되었거나 가늠자가 파손되었음을 알아차렸지만, 사격 통제관의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 갈등했지만 군인으로서의 복종심과 상황 판단력 사이에서 일단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선택했다.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지고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경쾌한 금소금이 사격장을 가득 채웠지만, 유진의 표적지는 깨끗했다. 평소라면 정중앙을 관통했을 탄환들이 모두 표적을 벗어나 흙더미에 밝히거나 엉뚱한 곳을 타격했음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사격이 종료되고 표적지 확인 결과가 방송되자 주변의 훈련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교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모든 훈련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이번 사격 결과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최만식 준장이 사로 뒤쪽에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잔인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사로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깨끗한 표적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과장된 몸짓으로 혀를 찼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다른 훈련병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이 불편한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이것이 자네가 자랑하던 실력인가? 훈련병 겉멋만 잔뜩 들어서 폼은 그럴싸하게 잡더니 결과는 형편없군.
최만식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격장의 정적을 뚫고 모든 사람의 귀에 뚜렷하게 밝힐 만큼 위압적이었다. 그는 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여자가 총을 잡겠다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국가의 귀한 탄약을 낭비하는 꼴을 보니 내 속이 다 뒤집히는군. 유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응시하며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유진은 총기의 결함을 보고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군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만식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일부러 이 상황을 연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기에 섣불리 말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꼬투리를 잡힐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를 속으로 삼키며 오직 규정에 입각한 태도로 상황을 견뎌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오히려 최만식의 비틀린 자격지심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만식은 유진의 침묵을 반항으로 받아들이며 얼굴을 붉혔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고함에 가까워졌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상관이 말하는데 그따위 눈빛으로 쳐다보다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그는 유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도발했다. 혹시 집안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보지. 네,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니 부모가 꽤나 오냐 키운 모양인데 군대는 내 놀이터가 아니야. 그의 말은 선을 넘고 있었지만 계급의 절대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그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 하나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관 한지영 중장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군인은 계급이 아닌 실력과 명예로 말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유진은 자신의 배경을 숨긴 채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대했다. 하지만 눈앞에 이 타락한 장교는 그녀의 침묵과 인내를 비웃으며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가족을 언급하려 하고 있었다. 최만식은 유진의 반응이 없자 더욱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왜 아무 말도 못하나 억울해. 아니면 내가 틀린 말을 했나.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훈련병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비꼬았다. 혹시 내 어미가 별세 삼성 장군이라도 되나 보지. 그래서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뻣뻣하게 구는 거야. 그가 내뱉은 말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유진의 비밀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운명의 짓궂은 장난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사격장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유진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만식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훈련병의 순종이 아닌 전사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최만식은 그녀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지만 곧바로 자신의 지위를 상기하며 거만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 눈빛 봐라. 진짜라고 믿겠네. 그래, 네 어미가 삼성 장군이라고 치자. 최만식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며 팔을 벌리고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다. 만약 내 어미가 삼성 장군이라면 나는 사성 장군이다. 이 훈련소 안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곧 법이야. 내 말이 곧 군법이고 내 기분이 곧 명령이란 말이다. 그의 선언은 광기에 가까웠고 스스로의 권력에 도취된 독재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훈련병이 실제로 누구의 딸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가치를 짓밟은 자에 대한 명확한 적대감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올바른 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걸고 이 오만하고 부패한 지휘관을 반드시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최만식은 씩씩거리며 돌아섰고 그의 수행원들이 황급히 그를 따라붙으며 아부 섞인 말을 건넸다. 흙먼지 속에 홀로 남겨진 유진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자신의 소총을 내려다보았다. 가늠자는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고 가스 조절기는 헐거워져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고 누군가 그녀를 쫓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그녀를 부러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재련해버린 셈이었다. 훈련이 종료되고 병사들이 막사로 복귀하는 동안 붉게 물든 노을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다. 유진은 대열의 끝에서 묵묵히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장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부터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상대는 계급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비겁한 지휘관이었고 그녀가 가진 무기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부는 계급장이 아니라 군인의 심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막사로 돌아온 유진은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훈련소 내에서 관찰한 부조리한 상황들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오늘의 날짜와 함께 총기, 고해 파손 의심 지휘관의 공개적 모욕 및 권력 남용이라고 적어 내려갔다. 글씨를 쓰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단순한 훈련병 한유진은 사라졌다. 지금부터 그녀는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스나이퍼가 되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움직일 것이었다. 그날의 사격장 사건 이후 한유진을 둘러싼 훈련소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최만식 준장의 공개적인 모욕과 선전포고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끝나지 않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괴롭힘의 신호탄이 되었다. 훈련소의 조교들은 상부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듯 유진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동료 훈련병들은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두려워 유진과 거리를 두려 했고 그녀는 수백 명의 동기들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러한 따돌림과 고립을 마치 예상했다는 듯 묵묵히 받아들였다. 유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련은 훈련소 내에서 가장 깊이 되는 오물 처리 작업과 폐기물 소각장 청소였다. 보통은 여러 명이 조를 이루어 수행하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담당 조교는 인원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며 유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지시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와 씨름해야 하는 상황은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유진은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노동이라기보다는 마치 수행을 하는 수도승의 그것처럼 절제되어 있었다. 최만식 준장의 의도는 분명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모멸감을 동시에 주어 유진이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땡볕 아래에서 작업하는 유진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항명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작업을 완벽하게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임무를 완수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복귀 보고를 했다. 그녀의 강철 같은 멘탈은 최만식을 더욱 초조하고 불쾌하게 만들 뿐이었다. 같은 소대의 훈련병인 김동욱은 이 기이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유진보다 나이가 2살 많았고 입대 전 사회생활을 경험했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단순한 군기를 잡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훈련과 작업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동욱은 조교들의 눈을 피해 유진에게 물을 건네거나 무언의 응원을 보내기도 했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자신 또한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가혹한 것은 수면 부족을 유도하는 악의적인 경계 근무 편성표였다. 유진은 매일 밤 가장 피로도가 높은 시간대인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의 근무에 고정적으로 투입되었고 낮에는 휴식 시간 없이 곧바로 훈련에 참여해야 했다. 인간의 신체 리듬을 파괴하는 이러한 스케줄은 명백한 가혹 행위였지만 겉으로는 훈련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유진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어 보는 이들을 섬뜩하게 만들 정도였다. 며칠 후 진행된 각계전투 훈련은 유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또 다른 잔혹한 무대였다. 비가 내려 질척거리는 진흙탕 속에서 포복과 장애물 통과를 반복해야 하는 고된 훈련이었지만 유진에게 지급된 군장은 다른 훈련병들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누군가가 그녀의 군장 안에 몰래 돌덩이나 모래주머니를 넣어 무게를 늘려놓은 것이 분명했다. 어깨를 짓누르는 비정상적인 무게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유진은 이를 악물고 진흙 바닥을 기어나갔다. 진흙탕을 기어가던 유진은 자신의 군장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멜빵의 결속 상태마저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훈련 중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만약 여기서 포기하거나 쓰러진다면 그것이 바로 최만식이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정신력으로 억누르며 어머니가 어린 시절 들려주었던 고통은 육체를 떠나려는 나약함의 비명일 뿐이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의 전진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 처절한 모습은 주변 동료들의 가슴 속에 묵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도 유진이 속도를 늦추지 않자 옆에서 포복하던 김동욱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유진의 군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잠시 속도를 늦춰 그녀와 보조를 맞추려 했다. 야, 너 괜찮아. 군장이 왜 그래? 내가 좀 들어줄까? 동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짐은 제가 감당합니다. 엮이면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를 동욱은 느낄 수 있었다.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지휘통제실 창가에서 최만식은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흙범벅이 되어 사투를 벌이는 유진의 모습은 그에게 일종의 비틀린 쾌감을 선사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부관에게 킬킬거리며 말을 건넸다. 보라고 김소령, 독한 척하더니 이제 곧 한계가 올 거야. 제 아무리 빳빳한 놈들도 며칠 잠 못 자고 굴리면 제 발로 기어 나가게 되어 있지. 저 계집애가 울면서 내보내달라고 빌 때까지 강도를 더 높여. 부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준장의 말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흑투성이가 된 훈련병들이 집합했을 때 최만식은 다시 한번 유진의 앞에 섰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유진의 몰골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꼴이 말이 아니군. 사성장군 앞에서 뻣뻣하게 굴던 기세는 어디 갔나. 힘들면 지금이라도 말해. 집에 보내줄 테니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라고.
그의 말에 몇몇 훈련병들이 킥킥거렸지만 대부분은 유진을 동정하거나 최만식의 저급함에 불쾌해하는 표정이었다. 유진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빛으로 쏘아보냈다. 유진은 눈앞의 남자를 더 이상 존경해야 할 상관으로 보지 않았으며 철저히 분석하고 공략해야 할 적군으로 규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훈련소의 지형지물, 최만식의 동선, 그리고 그가 보인 허점들이 데이터처럼 분석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방심하고 있었고 감정에 치우쳐 불필요한 빈틈을 보이고 있었다. 유진은 당장의 모욕에 반응하는 대신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치명타를 날리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반격을 위한 장전이었다. 식사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편안한 휴식이 허락되지 않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훈련병들은 유진과 엮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녀의 주변 자리를 비워두었고 유진은 넓은 식당 한가운데서 홀로 밥을 먹어야 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힐끔거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유진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싸우기 위해 억지로라도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했다. 그때 식판을 든 김동욱이 주저하는 기색 없이 걸어와 유진의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았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식당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동욱은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크게 한 술 떠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리도 좁은데 여기 좀 앉지. 혼자 전세 낸 것도 아니잖아. 그것은 소심한 훈련병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용기이자 유진에 대한 연대감을 표시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유진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고 동욱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조교들이 너를 주시하고 있어. 준장이 직접 지시해서 너를 어떻게든 쫓아내라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동욱은 밥을 먹는 척하며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속삭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네가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특히 야간에 뭔가 꾸미는 것 같더라. 동욱의 정보는 유진의 짐작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유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동욱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군대에서 의리 빼면 시체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진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동욱의 경고대로라면 최만식 일당은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를 불명예 제대시키거나 사고로 위장에 처리하려 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적이 공격해 온다면 그 공격을 역이용해 적의 목을 칠 칼날을 준비해야 했다. 유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 되어 이 부패한 훈련소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이시 훈련소 외곽에 위치한 제3보급 창고는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유진은 최만식 준장이 내린 특별 지시에 따라 홀로 이곳에 남아 창고 정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수십 년은 묵은 듯한 먼지와 녹슨 쇠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기침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거리며 거대한 창고 내부를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서 유진은 거대한 나무 상자들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징벌적 성격의 임무였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구형 장비들과 장기 보관 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마치 미로와 같았다. 유진은 무거운 탄약 상자를 들어 올리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쳐냈다. 단순한 육체 노동이었지만 그녀는 이 시간마저도 근력 강화 훈련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창고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일련의 국방색 상자들은 먼지가 수북한 주변의 다른 물건들과 달리 비교적 깨끗했고 무엇보다 규격이 미세하게 달랐다. 호기심이 발동한 유진은 작업을 잠시 멈추고 의심스러운 상자들 쪽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상자 표면에는 K 소총 부품 정밀 가공이라는 문구가 스텐실로 찍혀 있었지만 잉크의 번짐 상태가 조잡했고 군수품 특유의 관리번호 형식이 낯설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인 한지영 중장의 서재에서 수많은 군사 매뉴얼과 장비 목록을 보며 자랐기에 군수품의 표준 표기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상자들에 적힌 일련 번호는 국방부 조달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번호이거나 이미 폐기된 번호를 교묘하게 조합한 가짜임이 분명했다.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아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개봉해 보았다. 뚜껑을 열자 기름종이에 쌓인 소총 부품들이 드러났지만 그녀의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었다. 겉보기에는 새 것처럼 번들거렸지만 금속의 재질이 정규 규격품보다 훨씬 가볍고 조잡해 보였다. 그녀는 노리스의 뭉치 하나를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는데 정품에 비해 확연히 밀도가 떨어지는 저급한 합금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다. 이것은 단순한 불량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품 부품을 빼돌리고 그 자리를 값싼 모조품으로 채워 넣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이곳을 방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기에 유진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열어두었던 상자 뚜껑을 덮고 거대한 화물더미 뒤쪽의 어두운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지만 그녀는 호흡을 최대한 억제하며 어둠 속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곧이어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열렸고 2명의 남자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온 사람 중 한 명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최만식 준장이었다. 그는 군복 상의 단추를 풀어헤친 채 껄렁한 태도로 걷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비열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 동행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손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걸음걸이에서 묘한 조급함이 느껴졌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화물 틈새로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자신이 방금 조사했던 바로 그 가짜 부품 상자들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 현장이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상자 하나를 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장군님, 이번 물건들은 중국산 중에서도 A급으로 맞췄습니다. 겉만 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들도 구별 못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보다는 사기꾼 특유의 뻔뻔함이 묻어 있었다. 최만식은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박사들은 몰라도 쏘는 놈들은 알겠지. 총이 잘 안 맞거나 기능 고장이 날 테니까. 하지만 걱정 마. 병사놈들이야. 원래 자기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지. 총이 문제라고 생각할 머리가 없거든. 유진은 최만식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며칠 전 사격장에서 자신의 총이 엉망이었던 이유가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최만식은 단순히 병사들을 괴롭히는 악질 지휘관을 넘어 군인의 생명과 직결된 무기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름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불량 부품을 납품받아 차액을 챙기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었다.
이것은 군법을 넘어선 중대 범죄였고 용서받지 못할 배신 행위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어 최만식에게 건넸고 그 안에는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있는 듯했다. 이번 분기 정산금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들어올 야간 투시경 물량도 준비 끝났습니다. 그것도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최만식은 가방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킬킬거렸다. 좋아, 아주 좋아. 이 돈이면 내 진급로비 자금으로 충분하겠어. 사성 장군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어. 자네도 한 자리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일 처리나 똑바로 해. 유진은 이 모든 대화를 머릿속에 생생하게 각인시켰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그들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녀는 일개 훈련병에 불과했고 상대는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지금 나서봤자 개죽음을 당하거나 증거도 없이 사라질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물증과 이 썩어빠진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외부의 힘이었다. 그녀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최만식과 남자는 거래를 마치고 창고를 빠져나갔다. 철문이 다시 닫히고 자동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유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완벽한 정적이 다시 찾아오자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훈련 중에 몰래 챙겨둔 소형 메모장을 꺼내 방금 확인한 상자들의 위치와 가짜 부품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의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유진은 방금 최만식이 만졌던 상자로 다가가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을 한탄했다. 사진을 찍어둘 수만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훈련소에서는 개인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짜 놀이쇠 뭉치 하나를 꺼내어 자신의 전투복 건빵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겼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실물 증거 하나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상자 겉면에 적힌 제조사와 일련 번호를 떼어내어 군화 밑창 속에 감췄다. 창고 정리를 마친 척 위장하기 위해 유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보존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정밀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졌던 상자들의 먼지를 다시 덮어두고 발자국을 지우며 철저하게 현장을 정리했다. 최만식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겠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위험한 목격자를 두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새벽 4시가 되어 작업이 끝났을 때 유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왔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막사 안은 고요했고 동료들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만 유진은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장비가 사실은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유진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부패의 사슬을 끊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꺼이 총알바디가 되더라도 끝까지 가겠노라고. 이제 유진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훈련소의 가혹 행위를 견디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이자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옛 부관이자 현재 국방부 감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중령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이 고립된 훈련소에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보였다. 하지만
특수부대 지휘관의 딸인 그녀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도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유진은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건빵 주머니 속에 숨겨둔 차가운 금속 부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전투복을 갖춰 입었다. 연병장에 집합한 그녀를 바라보는 최만식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유진은 태연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둬라, 사성 장군.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유진의 반격은 요란한 선전포고가 아닌 아주 조용하고 치밀한 침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만식 준장이 자신에게 부여한 가혹한 징벌적 임무들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최만식은 유진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사령부 본관 그 중에서도 자신의 집무실 청소를 전담시켰다.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장군의 딸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오판이었다. 유진에게 있어 적의 심장부인 집무실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훈련장으로 향할 때 유진은 청소 도구를 챙겨 본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며 CCTV의 위치와 사각지대, 그리고 보초들의 교대 시간을 머릿속에 정밀하게 그려 넣었다. 겉으로는 힘없이 걸레질을 하는 나약한 훈련병을 연기했지만 그녀의 눈은 맹금류처럼 주변의 모든 정보를 훑고 있었다. 그녀는 최만식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 부관이 커피를 마시러 가는 타이밍, 그리고 집무실 내의 금고 위치와 서류들의 분류 체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가상 시뮬레이션이 수십 번도 넘게 돌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은 사흘 뒤 최만식이 골프 회동을 위해 일찍 부대를 비운 오후였다. 부관마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진은 집무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분 남짓이었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곧장 최만식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의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단순한 다이얼 방식이었고 그녀는 며칠간 청소를 하며 엿보았던 최만식의 습관, 즉 자신의 생일이나 군번을 조합하는 단순한 패턴을 대입해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시도 만에 서랍의 잠금 장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풀렸고 유진은 재빠르게 내부를 훑었다. 그곳에는 표지에 대회비라고 적힌 붉은색 파일철이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친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야간 투시경 방탄조끼 그리고 고성능 통신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빼돌려져 제3국으로 밀수출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입고된 물량은 모조품이었고 진품은 최만식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자금이 되어 사라진 것이었다. 유진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지만 복사기가 있는 행정실까지 다녀올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청소 도구함 깊숙한 곳에 숨겨왔던 초소형 펜 카메라를 꺼냈다. 이것은 입대 전 어머니가 호신용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는데 훈련소 반입 금지 물품이었지만 그녀의 기지로 몰래 숨겨 들어온 비장의 무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장부의 핵심 페이지들을 한 장씩 신중하게 촬영했다. 셔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음 모드였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에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촬영을 마친 유진이 막 파일을 닫고 서랍을 잠그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직전이었다. 유진은 반사신경으로 서랍을 발로 밀어닫고 곧바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숙여
걸레를 집어들었다. 문이 열리고 부관이 들어왔을 때 유진은 책상다리 주변을 열심히 닦으며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부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안을 둘러보았지만 먼지를 털고 있는 유진의 등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기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거기 훈련병 아직도 안 끝났나, 장군님 책상 근처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부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유진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신병의 그것처럼 완벽하게 떨리고 있었다. 부관은 혀를 차며 손을 휘저었다.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 군뱅이도 아니고 청소 하나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 유진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최만식의 목숨줄을 끊을 증거가 들어 있었다. 이제 가장 큰 난관은 이 정보를 어떻게 외부로 유출하느냐였다. 훈련병에게는 전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모든 우편물은 검열을 거쳐야 했다. 유진은 며칠 전 봐두었던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떠올렸다. 병사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 마련된 PC방 같은 곳이었지만 인터넷망은 국방망 인트라넷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이메일이나 메신저 접속은 불가능했지만 707 특임단 출신인 어머니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네트워크 우회 기술이 있다면 아주 짧은 틈을 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개인 정비 시간에 유진은 동기들의 눈을 피해 사이버 지식 정보방으로 향했다. 관리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구석진 자리에 앉은 그녀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방화벽을 뚫고 외부망에 접속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국방부 내부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인트라넷 내부에서 감찰실 서버로 직접 접속하는 우회 경로를 선택했다. 이것은 해킹에 가까운 행위였고 발각될 경우 즉결 심판감이었지만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었다. 유진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자는 국방부 감찰실 소속 박진수 중령 어머니의 옛 부관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직접적인 폭로 대신 그들만이 아는 암구호를 사용했다. 백호의 새끼가 둥지에서 썩은 고기를 발견함. 좌표 707, 11 오염도 심각, 즉각적인 방역 필요. 그리고 첨부 파일로 펜 카메라에 담긴 장부 사진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로딩바가 느릿하게 움직였고 유진의 숨도 함께 멈추는 듯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유진은 즉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종료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관리병이 돌아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훈련병,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사용시간 신청 안 했잖아. 유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 뉴스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관리병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쯧쯧 혀를 찾고 다행히 더 이상의 추궁 없이 그녀를 내보냈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진의 가슴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중령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움직이기까지 며칠이 걸릴지 아니면 최만식의 끈앞풀이 먼저 눈치를 챌지 알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전사임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리세요, 엄마. 곧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여드릴게요. 한편 최만식은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이 풀이 죽어 지내고 있다는 부관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그렇지. 제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훈련병 나부랭이가 별 수 있겠어. 며칠만 더 조이면 알아서 짐 싸서 나갈 거야.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훈련소라는 작은 왕국 안에서 자신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눈을 가렸고 귀를 막아버렸다. 유진은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박중령이 움직인다면 감찰반이 들이닥칠 명분이 필요했다. 단순히 익명의 제보만으로는 삼성 장군의 동기인 최만식을 한 번에 날려버리기 힘들 수도 있었다. 그녀는 최만식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덫을 놓아야 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폭하게 만들 무대가 필요했다. 유진은 다가오는 대규모 전술 평가 훈련을 떠올렸다. 그날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관할 예정이었고 최만식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녀는 김동욱에게 은밀한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동욱은 보급계원 보조로 차출되어 창고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 늦은 밤 화장실 뒤편에서 만난 동욱은 유진의 계획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쳤어. 그러다 걸리면 영창으로 안 끝나. 군사재판감이야. 동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유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지급한 불량 방탄조끼와 총기로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우들을 살리자는 겁니다. 유진의 진심 어린 호소에 동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약속해. 절대 혼자 덤터기 쓰지 않겠다고. 같이 시작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맞부딪히며 무언의 맹세를 나누었다. 이제 유진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고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훈련 당일 최만식이 자랑하는 최신형 장비들이 사실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군 앞에서 생중계할 작정이었다. 시간은 흘러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훈련소 전체가 전술 평가 준비로 분주해졌고 최만식은 연일 참모들을 닥달하며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사성 장군 진급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그가 쌓아 올린 공든탑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처참한 소리를 낼지 기대가 되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유진은 자신의 군화를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진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한 명의 군인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성 장군님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저녁식이 아주 화려하게 치러질 테니까요. 유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국방부 주관 대규모 전술 평가를 하루 앞둔 훈련소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모든 병력과 장비가 연병장에 도열하여 최종 점검을 기다리고 있었고 최만식 준장은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광적으로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부하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평가가 자신의 진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에 티끌만 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핏발선 눈으로 현장을 지휘했다. 특히 그는 외부에서 도입했다고 홍보한 신형 개인 화기와 전술 장비들이 배치된 제1중대 구역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한유진이 소속된 중대였다. 유진은 지급받은 신형 KEC 소총을 점검하며 입가에 미세한 냉소를 머금었는데 겉보기에는 최신형 부품으로 개조된 것처럼 보였으나 내부의 중요 부품들은 조잡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스 조절기를 분해하여
내부의 피스톤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일부러 큰 소리가 나도록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켰다. 쇳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울려 퍼지자 주변의 조교들과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순찰을 돌던 최만식 준장의 귀에도 그 소리가 거슬리게 밝혔다. 이것은 유진이 최만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도발이었다. 최만식은 찌푸린 얼굴로 유진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고압적인 태도로 물었다. 훈련병 지금 뭐 하는 건가? 신성한 점열 시간에 장난이라도 치겠다는 건가?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충성 총기 상태가 이상합니다. 가스 조절기의 유격이 심하고 놀이쇠 뭉치의 결합 상태가 불안정하여 사격 시 기능 고장이 우려됩니다. 교체를 건의드립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서 곁에 서 있던 병기 담당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려버릴 정도였다. 자신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묵인했던 불량 부품 문제를 일개 훈련병이 공공연하게 지적하자 최만식은 당혹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주변의 병사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유진을 윽박질렀다. 건방진 소리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을 왜 장비 탓으로 돌리나. 이 총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검증을 거친 최신형이다. 감히 내까짓게 군의 보급 체계를 의심하는 거냐. 그는 유진의 정당한 건의를 하극상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비리를 권위로 덮으려 시도했다. 유진은 물러서지 않고 최만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응수했다. 군인은 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무기를 의심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량 장비로 훈련에 임하는 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전우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은 최만식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병에게 말로 밀리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이 건방진 훈련병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잔인한 계획을 즉흥적으로 떠올렸다. 최만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 그렇게 장비 탓을 하고 싶단 말이지. 좋다.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비겁한 변명인지 내일 전술평가 식전 행사에서 확인해보자. 그는 중대장과 교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했다. 내일 평가 시작 전에 이 훈련병을 위한 특별 전투력 측정 시간을 갖겠다. 코스는 최상급 난이도의 장애물 극복과 기동 사격이다. 단, 총기는 지금 네가 불량이라고 주장한 그 총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것은 사실상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명령이었다. 만약 네가 그 총으로 만점을 받지 못한다면 상급자 모독과 군기강 문란죄를 물어 불명예 제대는 물론이고 군사 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최만식의 선언에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동료 훈련병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결함이 있는 총으로 고난도 사격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실패할 경우 그녀의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증명해내면 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밤 유진은 훈련소 화장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자신의 소총을 분해하여 닦고 또 닦았다. 김동욱이 망을 봐주는 동안 그녀는 기름걸레로 부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손질했지만 불량 부품의 근본적인 결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동욱은 불안한 표정으로 유진에게 속삭였다. 너 정말 괜찮겠어. 저 총 내가 봐도 상태가 심각해. 쏘다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빠지는 게 낫지 않아. 그의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재조립을 이어갔다. 아니, 오히려 폭발해야 해. 그래야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니까.
유진의 대답에 동욱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넘어 이 공개적인 무대를 최만식의 비리를 폭로할 거대한 쇼케이스로 만들 작정이었다.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형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모습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걸고 있었고 그 승산은 그녀의 완벽한 사격 통제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에 달려 있었다. 유진은 탄창의 용수철 탄성을 조절하고 약실 내부의 미세한 이물질까지 제거하며 총기가 최소한의 격발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녀의 계획은 정밀했다. 첫 번째 표적은 명중시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연사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기능 고장을 유도하여 장비의 결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초인적인 집중력과 기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특수부대의 응급 처치술과 총기 개조 지식을 총동원하여 불량품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증거물로 탈바꿈시켰다. 한편 최만식은 관사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며 부관들과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내일 유진이 망신을 당하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킬킬거렸다. 건방진 계집애 감히 사성장군이 될 몸에게 대들어 내일이면 그 잘난 눈빛도 공포로 가득 차게 될 거야. 부관들은 아첨을 떨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들 중 누구도 유진이 파놓은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불멸할 것이라 착각하며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술잔을 기울였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아오자 훈련소는 거대한 야외 극장처럼 변해 있었다. 국방부 감찰단과 고위 관계자들이 본부석에 자리를 잡았고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연병장 가장자리에 도열했다. 최만식은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단상 중앙에 앉아 위풍당당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는 단독 군장 차림으로 출발선에 서 있는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고요함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와 같았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특별 측정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제1중대 한유진 훈련병의 개인 전투력 측정을 실시한다. 본 훈련은 신형 전술 장비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훈련병의 전투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사회자의 멘트는 최만식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곧 아이러니한 비극으로 바뀔 예정이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며 소총의 조정관을 안전에서 단발로 변경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박동했고 감각은 날카롭게 깨어났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가 입장할 차례였다. 출발 신호용 권총 소리가 공기를 가르자 유진은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병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어서 지켜보던 교관들조차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녀는 첫 번째 장애물인 2미터 벽을 가볍게 뛰어넘고 진흙탕 웅덩이를 낮은 포복으로 신속하게 통과했다. 흙탕물이 튀어 전투복을 더럽혔지만 그녀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본부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관계자들도 그녀의 놀라운 신체 능력에 흥미를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다. 최만식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그는 아직 사격이 남아있다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장애물 코스를 통과한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격 구역으로 진입했다. 전방 50m, 100m, 200m에 위치한 표적들이 무작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동간 사격 자세를 취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 경쾌한 총성과 함께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이 정확히 머리 부분을 관통당하며 쓰러졌다. 불량 총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압도적인 사격술이 장비의 한계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최만식은 당황하여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 총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연사 구간이었다. 그녀는 조정관을 연사로 돌리며 마지막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자,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격발과 동시에 총열 덮개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둔탁한 금속 파열음이 사격장을 뒤흔들었다. 계획대로,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총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놀이쇠가 후퇴한 상태에서 걸려버렸고 약실 내부에서 불완전 연소된 화약가스가 역류하며 유진의 얼굴을 덮쳤다. 보통의 병사라면 당황하여 총을 버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상황이었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총구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지하며 고장난 부위를 과장된 동작으로 들어보였다.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은 누가 봐도 명백한 불량품이었다. 그녀는 사격을 중지하고 본부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최만식을 향해 꽂히고 있었다. 정적, 사격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최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다. 이것은 그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유진이 실력 부족으로 빗맞히는 것이 아니라 장비 자체가 폭발하듯 고장 나버린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감찰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연기가 나는 총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총기 기능 고장 지속 사격 불가. 이것이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신형 장비의 실체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가 없어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닌 부패한 지휘관을 향한 날카로운 고발이었다. 최만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저놈 당장 끌어내. 내 앞에서 사보타주를 해. 헌병 어딨어. 그가 이성을 잃고 날뛰는 사이 연병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번호판에는 국방부 직속 감찰단을 상징하는 표식이 선명했고 그 뒤를 따르는 지휘관 차량에는 성판이 달려 있었다. 별이 3개 삼성 장군의 등장이었다. 유진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다가오는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오르고 진짜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최만식이 쳐놓은 덫은 이제 그 자신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그을린 손으로 총을 고쳐 잡으며 다가올 심판의 순간을 담담하게 기다렸다. 이제 당신이 사성 장군이 아니라 죄수번호가 될 차례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전사의 그것이었다. 검은색 세단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위압감은 연병장의 공기마저 바꿔놓을 정도로 강렬했고 흙먼지가 가라앉는 동안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최만식 준장은 자신의 명령이 무시당한 것에 분노하며 헌병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과 간부들은 본능적으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앙에 멈춰선 성판이 달린 차량으로 쏠렸다. 차량의 앞범퍼에 부착된 붉은색 성판 위에는 은색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훈련소의 최고 지휘관인 최만식보다 2단계나 높은 계급을 의미했다. 차량의 문이 열리기 전 선도 차량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신속하게 내려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방부 직할 감찰단 소속 요원들로 그들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은 차가운 기계와도 같았다. 요원 중 한 명이 곧바로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파손된 KC1 소총을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인수했다.
최만식이 당황하여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요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일별하며 짧게 말했다. 증거물 확보 중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드디어 중앙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잘 닦인 검은색 군화가 연병장의 흙바닥을 밟았다.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된 가운데 한 명의 여성 장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정갈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어깨에는 중장 계급장이 태양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자 현역 군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한지영 중장이었다. 그녀가 내뿜는 기백은 수천 명의 병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한지영 중장이 베레모를 고쳤으며 고개를 들자 연병장 곳곳에서 억눌린 탄성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강인함과 냉철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눈빛은 마치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뒤를 따라 박진수 중령과 감찰관들이 도열했다.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경외심을 갖게 만들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최만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한지영 중장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왜 갑자기 자신의 부대에 그것도 예고도 없이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에 며칠 전 자신이 유진에게 내뱉었던 모욕적인 언사가 스치고 지나갔다. 내 어미가 삼성 장군이라도 되나. 그렇다면 나는 사성 장군이다. 그는 떨리는 눈동자로 연병장에 서 있는 유진과 단상으로 다가오는 한지영 중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매는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제야 최만식은 자신이 건드린 훈련병이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한유진 한지영. 성이 같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그가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강철 같은 눈빛은 피를 통해 전수된 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훈련병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국군 최정예 특수부대 사령관의 딸이자 미래의 정예 요원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셈이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한지영 중장은 단상 바로 아래에 멈춰서서 사색이 된 최만식을 올려다보지 않고 연병장에 홀로 서 있는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모녀지간의 감동적인 재회 따위는 없었다. 한지영에게 있어 지금 이 순간 유진은 딸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군인이자 내부 고발자였고 유진 역시 어머니를 상관으로서 대했다. 유진은 흐트러짐 없는 부동자세를 취하며 목청껏 소리쳤다. 충성훈련병 한유진 총기 기능 고장 및 장비 결함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도 없었다. 한지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자부심이 담긴 옅은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다. 보고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하게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미리 준비했던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만식의 비리와 장비의 결함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찌르고 있었다. 유진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박진수 중령은 최만식의 앞으로 다가가 유진이 보냈던 파일철의 사본과 감찰단이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들이밀었다. 최만식 준장 귀하를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직권, 남용, 그리고
군용물 손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중령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만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이건 모함이야. 저 훈련병이 앙심을 품고 조작한 겁니다. 나는 억울해. 내가 이 부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때 한지영 중장이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최만식의 심장은 쪼그라드는 듯했다. 한지영은 최만식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격분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뼈에 사무칠 정도로 차갑게 물었다. 자네가 그랬다지. 내 딸의 어머니가 삼성 장군이라면 자네는 사성 장군이라고. 그 말은 최만식이 유진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최만식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털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다. 한지영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압박했다. 나는 내 딸에게 계급장 뒤에 숨지 말고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가르쳤네. 그런데 자네는 계급장 뒤에 숨어서 부하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국가 안보를 팔아넘겼더군. 그래, 사성 장군이 되고 싶었나. 자네 같은 자는 이병 계급장조차 달 자격이 없다. 그녀의 일갈은 최만식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한지영은 뒤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이자의 계급장을 떼고 당장 압송해. 그리고 관련된 모든 간부와 납품업자들도 전원 구속 수사한다. 707 특임단과 국방부 합동수사팀이 이 부대를 탈탈 털어서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낼 것이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최만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최만식은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그는 지휘관이 아니라 일개 범죄자에 불과했다.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훈련병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며 전율했다.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은 통쾌함을 넘어선 어떤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작고 왜소한 훈련병 한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빼기 좋은 장군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부조리에 맞서 싸웠고 끝내 정의를 쟁취해낸 진짜 군인이었다. 끌려가는 최만식을 뒤로하고 한지영은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훈련병 한유진. 그녀의 부름에 유진은 다시 한번 차렷 자세를 취했다. 네. 훈련병 한유진. 한지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공식적인 어조를 풀고 부드럽게 말했다. 훌륭했다. 707의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선배 군인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너는 네가 입은 군복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것은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동욱을 비롯한 동료들이 멀리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연병장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회자될 전설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패한 권력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고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유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한지영 중장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기 전 유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집에 가면 밥이나 한 끼 제대로 먹자. 꼬리말이 아니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어머니의 정을 느끼며 유진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대답했다.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차량 행렬이 훈련소를 빠져나가고 유진은 다시 훈련병의 대열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한유진이 아니었다. 이날의 사건은
논산의 반란이라는 이름으로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고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로 각인되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런 평판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전우들을 위험에서 구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소총을 내려다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군 생활을 기대했다. 그녀의 앞길에는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다. 최만식 준장이 헌병대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연병장에서 끌려나간 직후 논산 훈련소에는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훈련소 본부에 상주하며 지난 수년간 최만식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의 뿌리를 샅샅이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의 규모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식자재 납품 비리부터 시작하여 훈련시설 보수 예산 횡령, 그리고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투 장비의 불법 유출까지. 그들의 범죄는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것들이었다. 유진이 제출한 비밀 장부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입증한 불량 소총은 그 모든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어 주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며 관련자들을 줄줄이 엮어냈다. 훈련소의 분위기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갔는데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병사들을 대하는 기관병과 간부들의 태도였다. 과거의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훈육 방식은 사라지고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지휘 체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최만식의 눈치를 보며 유진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조교들은 감찰 조사를 받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그 빈자리는 사명감 넘치는 새로운 교관들로 채워졌다. 훈련병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장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유진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훈련소 전체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다. 유진은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동기들 사이에서 작은 거인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실력은 동기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들은 유진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믿고 따를 수 있는 전우로 인정했다. 특히 각계전투 훈련이나 행군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이 있을 때마다 유진은 가장 앞에서 대열을 이끌거나 뒤처진 동기들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며 그들을 독려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차별과 고통을 타인에게 되돌려주는 대신 약자를 보호하고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진정한 리더십으로 승화시켰다. 김동욱은 그런 유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마지막 훈련인 40km 완전군장 행군이 있던 날 밤 유진과 동욱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욱은 물통을 건네며 씩 웃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너를 봤을 때는 그냥 독한 여자애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네가 존경스럽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썩은 총을 들고 전쟁놀이나 하고 있었겠지. 유진은 땀을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형님과 동기들이 믿어주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생사를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전우들이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훈련소에서 얻은 가장 값진 수확이었다. 드디어 5주간의 고된 훈련이 모두 끝나고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 찾아왔다. 연병장은 가족과 친지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고 말끔한 정복을 차려입은 훈련병들은 늠름한 자태로 도열해 있었다. 7월의 뜨거웠던 태양은 한풀 꺾여 있었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땀방울을 식혀주고 있었다. 단상에는 새로운 소장이 부임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귀빈석 중앙에는 한지영 중장이 다시 한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녀의 참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 훈련소를 격려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이 정식으로 군인이 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함이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호명된 이름은 단연 한유진이었다. 전체 수석 2등병 한유진, 그녀의 이름이 불리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유진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훈련소장은 그녀에게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최우수 훈련병 메달을 수여했다. 유진의 가슴에 빛나는 메달이 걸리는 순간 지난 5주간의 시련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흙탕물 속을 기던 순간 오물 처리를 하며 느꼈던 모멸감,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사격 평가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다. 시상이 끝나고 한지영 중장이 축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장내는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훈련병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닌 그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난 훈련을 통해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전우를 위해 희생하는 헌신을 배웠습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디 자대에 배치되어서도 지금의 초심을 잃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유진에게 머물렀고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고 갔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가족면회 시간이 되자 연병장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다. 유진은 인파를 헤치고 나와 한적한 곳에 서 있는 한지영 중장에게 다가갔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났기에 두 사람은 지휘관과 부하가 아닌 어머니와 딸로서 마주할 수 있었다. 한지영은 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고생했다. 정말 잘 버텨줬어. 네가 자랑스럽구나. 평소 엄격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유진은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낼 뻔했다. 그녀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 아니 중장님. 제가 삼성 장군의 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의 농담 섞인 다짐에 한지영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그 최만식이라는 자가 그랬었지. 내가 삼성이면 자기는 사성이라고. 하지만 유진아 별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빛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는 이번에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별이었다. 언젠가는 나를 뛰어넘어 진짜 사성 장군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그 말은 유진에게 있어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인정이자 축복이었다. 유진은 김동욱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동욱은 전방 수색대대로, 유진은 특수전학교로 배치를 받아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들이 나눈 전후에는 영원할 것이었다. 나중에 휴가 나오면 꼭 연락해라. 맛있는 거 사줄게. 동욱이 주먹을 내밀자 유진은 그 주먹을 맞받아치며 대답했다. 형님도 몸 조심하십시오. 다치지 말고 나중에 꼭 살아서 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건투를 빌며 힘차게 격려를 주고받았다.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피어난 우정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에필로그. 2년 후 초겨울에 찬 바람이 몰아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선발 테스트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한계 상황에 도전하고 있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들 사이에서 교관의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중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원자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가슴에는 한유진이라는 명찰이, 오른쪽 어깨에는 707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훈련소 수료 후 특수전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의 나이로 707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이제는 정예 요원이자 교관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테스트 도중 한 지원자가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른 지원자들이 경쟁자를 제치고 앞서 나가려 할 때 유진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때 한 왜소한 체격의 여성 지원자가 달리기를 멈추고 쓰러진 동료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보였다. 교관들이 시간 지체라며 경고를 보냈지만 그 지원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며 함께 결승선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2년 전 논산훈련소의 진흙탕 속에서 동료들을 이끌던 유진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유진은 쓰고 있던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동료 교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지원자 번호 체크해 두세요. 기록은 꼴찌일지 몰라도 우리가 찾는 진짜 군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네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특수부대에서 필요한 것은 기계적인 체력이나 사격 실력만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버리지 않는 뜨거운 심장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그 가치를 이제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연병장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어머니와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을 전우들을 생각했다. 엄마는 삼성 장군, 나는 사성 장군이라는 최만식의 헛소리는 역설적이게도 유진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인 한유진 중사로서 온전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리는 눈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